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방금 오늘 소개했던 인세진 교수입니다. 그동안 실제 영어 교육 현장에서 참 오래 일을 해왔고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영어 과정에서 학생들 지도하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특별히 여러분들께 만나 뵙게 된 것은 뭐냐면, 이 대한민국이 사실 영어 교육이 어마어마한 지금 어떻게 보면 핫 이슈가 되지 않습니까? 이 세대 간에 거쳐서.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오늘 제가 오늘 그리고 또 다음번 해서 이제 세 번의 이제 강의를 여러분들과 함께 아, 하게 되겠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한국적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영어를 잘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특별히 이 4차 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정말 글로벌한 그러한 그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가진 그런 리더로 키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굉장히 여러분들이 항상 마음속에 있는 과제일 겁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아마 여기에 있는 그 모든 자녀들은 영어학원은 다 다닐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전체적으로 1시간 반 동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어, 정말 이 조기 영어 교육의 이 적절한 시기가 언제이고, 과연 이 조기 영어 교육이 필요한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에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시간 반 동안에 왜 우리가 정말 그 유치원 때서부터 이 영어 교육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그 이유를 이 학문적 근거를 제가 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거기에 대해서 오늘 이 강의를 들으면 우리 자녀들 빨리 시켜야 되겠구나 이제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같이 이 말씀을 나누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우리 한국에서는 왜 이렇게 영어 교육이 힘들까? 거기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나눌 텐데요. 그것은 뭐냐면 이 한국의 영어 교육의 어떻게 보면 환경이라고나 할까요? 대한민국은 말입니다. 특별히 영어 교육의 환경에 세 가지 환경이 있거든요.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환경이 있고, 그리고 외국어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또한 제2 언어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특별히 그 L1 같은 경우에는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환경이기 때문에 아무런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L2에 가서는 자기 언어도 있고 또 영어를 하나의 제2 외국어로 배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같이 아무런 어떻게 보면 영어가 전혀 생소한 다른 나라 언어이죠. 그리고 이 한국어는 이 한국 내에서 한국어만 사용해도 아무 문제가 없죠. 이제 그런 이 부분들을 좀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나누면서 그러면 앞으로 이런 L3 영어를 외국어로 하는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정말 성공적인 영어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원래는 제가 여기에 저의 영상을 준비했거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뭐 국내에서는 외대에서도 강의를 했고 그리고 지금은 또 웨스트민스터에서 박사과정 영어 과정을 하고 있지만 특별히 저는 미국의 이제 대학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벨헤븐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어, 이 미시시피 잭슨의 한 140년 된 크지 않은 대학이지만 굉장히 알찬 대학에서 일을 하는데요. 거기에 대한 영상을 제가 준비했는데요. 그것은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여기에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공유할 테니까 그건 그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하다 보면 또 지루할까봐 제가 저희 딸 우리 예지 저는 자녀가 둘입니다. 큰아이가 현욱이고 그다음에 둘째가 이 딸인데 예지라고 예지가 제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 벨헤븐 유니버시티에서 졸업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그 학교 홍보 동영상을 만들었는데 그것도 여기에 오늘 이제 준비를 했었는데요. 그것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함께
이 강의함과 함께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왜 영어 교육이 중요한가? 이 대한민국의 실제적으로 영어를 외국어로 하는 L3 환경과 그러면 우리가 이 환경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 도전과 정말 이 과제를 정말 뛰어넘어서 이 과제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릴 건데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영어라고 하는 도대체 이 언어가 이 세계적인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 그래서 이 영어의 이 국제적 위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나라 이 민족은 실제적으로 이 전체 이 남한의 이 민족이 한 5천만 명, 조금 넘죠. 예, 그래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 전 세계 한 80여 개 인구 중에서 말입니다. 이 영어를 사용하는 인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네. 이거는 실제적으로 제가 이번에 강의를 위해서 2023년 에트노로그라고 하는 최근의 이 자료를 통해서 봤는데요. 실제적으로 세계 인구의 한 25%가 되는 20억 명이 지금 영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L1 환경에서 사용하는 이 국가가 60개 이상이 되고요. 그리고 제2 언어로 사용하는 국가가 100여 국에 가깝게 총 영어를 사용하는 인구가 20억 인구가 된다고 합니다. 그한 예로 해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인도만 해도 13억의 인구가 영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저 아프리카에 2억의 인구가 영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저도 이제 우리 박사과정 제 논문 지도를 받는 학생들 중에서 아프리카 학생들이 많거든요. 나이지리아 학생들은 거의 이 영어를 원어민과 같이 동일하게 하기 때문에 아주 영어를 잘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이 영어가 전 세계 언어가 되고 있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뭡니까? 네, 여러분들 4차 혁명 시대를 맞이한 오늘날 이 시대는 소위 디지털 혁명의 시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이 인터넷과 이 디지털 콘텐츠에서의 이 영어 활용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들. 날마다 여러분들 저희 이 세대에 관계없이 이 구글의 플랫폼을 통해서 유튜브라든지 혹은 위키피디아라든지 이 인터넷 전체 콘텐츠의 60% 이상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예. 그리고 실제적으로 프로그래밍 언어나 이 기술 문서 또한 대부분 다 영어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 분야의 이 표준 언어로 영어가 자리매김을 완전히 했는데요. 특별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재작년 11월에 정말 세계를 활짝 굉장히 깜짝 놀랍게 한 정말 그야말로 4차 혁명 시대에 획을 긋는 그 컨텐츠가 하나 나왔거든요. 바로 챗GPT-4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3.0라고 해서 지금같이 막강한 힘도 없었지만 그때 그걸 접하는 그 순간 세계 모든 사람들은 거의 충격에 휩싸였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예, 제가 이제 영어를 전공을 하고 평생 어떻게 보면 영어를 연구했던 사람이지만 이 챗GPT가 딱 나오는 그 순간 이게 혁명의 시대는 맞구나. 근데 그러한 모든 이 하나의 이 기반이 영어로 다 이루어졌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오늘날 이 디지털 혁명 시대 혹은 4차 혁명 시대를 얘기할 때 이 영어를 우리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동력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은 굉장히 이 부분은 심각한 부분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특별히 또 이 톰슨 로이터의 유네스코 특별히 2023년 이 자료에 보면요. 지금 국제학술지 논문의 대략 85% 가까이가 영어로 출판이 된다.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영어권 국가에서
전 세계 유학생의 대략 40%의 학업을 영어로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유럽에 저희 막내 동생이 프랑스인을 만나서 거기서 실제적으로 한 7, 8년 거의 한 30년 가까이 프랑스에서 살고 있는데요. 뭐 프랑스 사람이 다 됐죠. 저는 프랑스 조카들이 둘이 있습니다. 이 두 조카가 지금 벌써 대학원생이고 대학생이거든요.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당시에 프랑스에 한 20여 년 전에 갔더니 애기가 조금 했는데, 영어에 대한 관심이 없더라고요. 왜냐면 세계의 모든 중심은 프랑스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프랑스어만 하면 되라고 하는 굉장히 고집스러운 그런 사고들이 프랑스인들에 있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굉장히 큰 도전을 했어요. 막내 동생한테. 우리 이 조카들, 조수혜하고 에스는 반드시 영어를 가르쳐라. 예. 그리고 제가 굉장히 많이 큰아빠니까, 거기에 대해서 만날 때마다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예, 그 결과, 이 아이들이 오늘날 이 나이가 많은 나이도 아닙니다만, 영어를 벌써 그때 어린 나이 때서부터 큰아빠의 조언을 듣고 영어를 해서 지금은 23살밖에 안 됐는데요. 예, 영어로 논문을 쓰고 또 영어로 물론 이 프랑스에서는 프랑스어를 중심으로 하죠. 영어를 하게 되다 보니까 프랑스에서 국가 유학생으로 발탁이 돼서 벌써 뭐 독일의 뮌헨에 있는 대학하고 프랑스하고 동시하기를 해서 PhD를 23살에 들어가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 이 모든 논문들 유럽이지만 벌써 프랑스나 이 독일권에서도 이제 영어를 못하면 이 세계 무대에 설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아주 굉장히 긴박성으로 인해서 유럽에도 영어의 열풍이 불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어는 이미 연구와 학문의 국제적 표준 언어가 되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 발을 씻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보면 우리 자녀들이 지금 여기에서 이 영어를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학업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지장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예전에도 영어를 잘해야 된다 얘기했지만 요즘에는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이 4차 혁명 시대를 접어들어서 우리가 정말 이 앞으로의 미래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이 영어를 못한다는 것은 그만큼 도태된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또 말씀드려도 모두가 다 공감할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작은 나라였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 대한민국은 실질적으로 지금은 여러분들의 세대, 우리 자녀들의 세대는 정말 자랑할 만한 정말 위대한 이 동방의 국가로 이제 웃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이유가 뭡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이 K-pop 혹은 K-culture라고 하는 문화적인 이 위상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K-culture 혹은 K-pop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BTS도 마찬가지겠지만요. 이 모든 이 전 세계에 정말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작은 나라이지만 이제는 더 이상 작은 나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힘의 원동력이 어디 있느냐? 그렇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영어를 어떻게 보면 전공을 하고 지금까지 거의 한 30년 이상을 영어 교육을 종사한 사람으로서 한 가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로 그만큼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이 위상, 이 경제적으로나 혹은 문화적으로나 그리고 학술적으로나 그 위상을 어떻게 보면 차지하고 세계 리더 그룹에 들어갈 수 있었던 가장 핵심 요인이 바로 이 영어였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어라는 것을 이젠 더 이상
이것은 하나의 English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영어를 어떻게 우리 이 세계 언어다, 세계 공통어다라고 얘기를 해서 요즘에는 그 영어를 프랑카 링구아라고 얘기하는 저희 세계 언어다. 그래서 English라고 복수로 그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영어는 뭐 제가 다음 시간에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영어의 역사적인 흐름이나 그리고 영어가 지금 세계의 언어로서 이 자리 잡고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그럼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역사적인 부분은 사실 다음 시간에 제가 좀더 다뤄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인 개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 영어라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하나의 어떤 그 특정 국가 혹은 우리가 특정인들을 위한 그러한 이 하나의 많은 언어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요. 이제는 살아가기 위한 생존의 수단으로서의 이 영어가 전 세계에 달리고 있다라고 제가 그렇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자, 여기까지 좀 얘기를 나눴는데요. 오늘 제가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영어 교육이 왜 이 어린 시절서부터 특별히 유아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요. 저는 많은 학자들이 있지만요. 특별히 이 네 명의 학자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거든요. 에릭 레넨버그라고 하는 그분이 이야기하는 결정적 시기 가설이 있습니다. Critical Period Hypothesis라고 하는 그 이론과요. 노엄 촘스키, 지금도 MIT 석사 교수로 있는 그 노엄 촘스키에 보면 인간에게는 바로 이 LAD, Language Acquisition Device, 들면 언어 습득 장치가 인간에 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 노엄 촘스키의 언어 습득 장치 이론이에요. 그다음에 스티브 크라센이라고 하는 이 학자는 소위 말하는 input hypothesis라고 해서요. 영어를 어떻게 어린 시절부터 배우는 게 적절할까라고 해서 I plus 1이라고 하는 input hypothesis 그 이론과 그다음에 마지막 미고스키의 그 사회적 상호작용 이론 요 네 이론에 대해서 제가 오늘은 좀 간략하게 아니라 비교적 좀 자세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요. 왜 우리 이 대한민국 전체가 그토록 어마어마한 그 사교육에 정말 가장 큰 포션을 영어 교육에 쏟아부고 있고 정말 이렇게 영어 교육을 통한 그 결과물이 이렇게 좋지 않을까. 사실 제가 이 통계를 따져보면요. 그 OECD 국가 중에서 저희 나라의 영어 교육 수준은 완전 밑바닥입니다. 특별히 이 나라가 경제적으로 이렇게 위상이 있고 굉장히 문화적으로도 발전을 하지만 참 이 부분에서는 참 많이 아쉬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아까도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예. 특별히 어떤 언어를 한다라고 하면요. 이 세 가지 환경에 사람이 노출이 되게 돼요. 특별히 여러분들 이 영어를 주로 어디에서 주로 영어를 배우려고 했죠? 영국 혹은 미국에서 영어를 배우려고 했어요. 저희 때는 그랬습니다. 적어도 정통 영어는 미국이지 혹은 영국이지 그랬지만 요즘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미국, 영국 떠나서라도 뭐 뉴질랜드라든지 뭐 오스트레일리아라든지 이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그런 나라들이 있죠. 네. 그래서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나라 그 사람들을 어떤 환경에 노출되어 있느냐 language 1이라고 해서 L1이라고 해요. 그 L1에 노출된 이 사람들은 당연히 그 영어를 모국어니까 우리가 한국어 배우듯이 아무런 스트레스가 없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아까도 제가 13억의 인구에 있는 인도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그 인도 같은 경우는 이 13억의 인구 중에서요. 정말 놀라운 게 있어요. 이 13억의 인구 중에서 정말 그 안에서는 수백 개, 아니, 더 그 안에 부족 언어까지 하면요. 정말 셀 수 없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언어가 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나라가 이 통치적인 혹은 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어떠한 특정한 언어를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식민지 시대 때는 네, 그 강대국이 있었지 않습니까? 영국. 예, 영국의 속국으로 있었던 데는 당연히 영어가 그들의 제2 언어가 되었었고요. 프랑스도 굉장히 강대국이었을 때 또 프랑스를 또 제2 외국어로 했던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들으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아프리카에 참 많은 나라들이 여전히 프랑스어를 제2 외국어로 한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아권만 해도 프랑스어를 제2 외국어로 했던 나라가 여럿이 있어요. 막 깜짝 놀랄 거예요. 네, 베트남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라오스, 캄보디아가 프랑스 영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베트남에 여러분들 가보시면 알겠지만 거기 보면 프랑스의 문화가 잔재가 많이 나요. 물론 그 환경이나 먹는 거나 그래서 스페인이 당시에 그 지배했던 그 예를 들어서 남미 같은 뭐 상당히 많은 나라가 스페인어를 안에 제2외국어로 했죠. 예, 제가 좀 영어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자기 모국어가 있지만 그러한 특수한 상황 속에서 안에 그 한 나라의 전체적인 안에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제2 외국어를 채택하거든요. 예, 그런 경우에 L2 환경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런 경우에는 모국어와 그리고 이 제2 외국어, 예를 들어서 영어 같은 경우가 같이 존재하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면 이제 대표적인 싱가포르 같은 나라들 보면요. 각 나라, 싱가포르는 작은 나라이지만요. 이제 그 안에서 보면 그 영어를 하나의 official language, 하나의 그 이 공식 언어로 사용하지만요. 그에 가면 어떤 사람들은 인도네시아를 바하사인 말레이시아를, 어떤 사람은 중국어를, 또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언어를. 그래서 다양한 그 언어가 존재하지만 그러나 그 한 나라에서는 전체적인 그 언어는 영어로 통일했습니다. 대표적인 그 이 나라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도 같은 경우, 그다음에 그 파키스탄도 의외로 중동 국가이지만 굉장히 영어를 잘하는 예전에 영어에서 했고, 그다음에 홍콩이라든지 물론 홍콩은 이번에 이제 중국으로 이제 돌아가는데 영어 교육이 많이 좀 그렇다고 하지만 여전히 홍콩 같은 경우에도 영어가 오피셜 랭귀지 볼수 있고요. 그리고 수많은 나라들이 영어를 제2 외국어로 선택을 해서 영어를 소통으로 하고자 하는 나라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대한민국은 이 L3 환경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모국어를 통해서 삶을 살아도 아무런 지장이 없는, 예, 아까 말씀드렸던 그 L1 환경이나 L3 환경 같은 경우는 자기 모국어로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가 모국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왜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이고 일 언어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지정학적 위치, 그렇죠. 극동 지역에 이 하나의 그 이제 한반도로 딱 이렇게 나눠져 있어갖고 실제적으로 모든 문화가 서로 이렇게 서로 공유가 되는 그런 단일 문화권이고 단일 언어권이에요. 그래서 굳이 우리 저희 세대나 혹은 저희 윗세대 같은 경우는 영어를 못해도 살아간 것 지장 없었어요. 그래서 근데 L3 환경은 뭐냐면 그렇게 모국어가 이 한 나라 내에서 정말 그 소통을 해도 아무런 뭐 경제적 혹은 뭐 그런 상황, 뭐 살아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지만 그냥 어, 이 하나의 언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는 영어를 외국어로 배울 수도 있고
프랑스어를, 독일어를, 일본어를, 중국어를 외국어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살아가는 거는 지장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런 환경을 L3 환경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세계화가 되었죠. 하나의 그 글로벌 소사이티가 된 이 상황 속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이젠 더 이상 대한민국의 테두리 내에서만이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모든 기업이나 혹은 모든 어떻게 보면 기관이 세계와 소통하는 그런 상황이고,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은 더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 이 대한민국의 출산이 굉장히 현저하게 줄어들고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면 그러나 대한민국은 계속 존속할 겁니다. 그리고 계속 이 대한민국 살아날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네. 대한민국은 더 이상 이 하나의 단일 문화, 단일 민족이 아닌 하나의 이 멀티 컬처, 하나의 멀티 에트닉 그룹이 될 거라는 거예요. 세계화 속에서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활짝 열렸고요. 그래서 많이 들어오고 많이 나갑니다. 네. 이런 세계화 환경 속에서는 우리가 반드시 이 영어를 이젠 더 이상 외국어가 아닌 이제 모국어처럼 혹은 최소한의 L2 환경에서 하는 공식 언어처럼 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살아갑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이 4차 혁명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 자녀들의 세대는요, 이제 영어라고 하는 이 언어가 더 이상 하나의 외국어가 아닌 이제 필수어로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처해져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전체적인 하나의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현재 이 상황 속에서 이 언어를 배울 수 있는 환경이 어떤 환경이에요? 네, 이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당연히 영어 노출이 적죠. 그리고 영어를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적죠. 예, 이 학습 기회가 굉장히 제한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만남을 가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도 이러한 상황을 벌써 예전에 우리 그 큰아이가 지금 96년생이니까요. 그리고 둘째 아이가 9년생이고 저는 그 96년도 그때 전부터 벌써 영어 교육 이 분야에서 일을 해왔기 때문에 벌써 우리 자녀들이 편하면 어떻게 이 L3 환경에서 키워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자녀들을 이 L3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 정말 성공적인 그런 정말 자녀로 키울 수 있을 것인가. 이중 언어를 하는 그러한 자녀를 키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참 지난 30여 년 동안 연구를 많이 해왔어요. 그 연구 결과가 어땠냐면 굉장히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만나는 그 만남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간이 떳떳한 만남이 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특별히 영어가 굉장히 노출이 안 되는 환경 속이었거든요. 왜냐면 우리 큰 아이는 96년도에 우리 대한민국과 굉장히 언어 환경으로 따지면 굉장히 비슷한 곳인 바로 몽골에서 어미시절을 보냈거든요. 그리고 몽골에서 시간을 보내고 한국에 와서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을 보내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요, 이 몽골은 전혀 우리나라와 똑같은 우랄 알타이 언어를 하기 때문에 어순이 같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 단어들 하나하나를 보면요, 굉장히 서로 공유되는 그런 단어도 많이 있어요. 그런 환경이다 보니까 영어를 배울 수 있는 환경이 전혀 안 되죠. 왜 그러냐면 일단은 우리 대한민국의 한글은 우랄 알타이어에 소속해 있어요. 대중의 언어가 한글, 그 다음에 몽골어, 그리고 터키어도 우랄 알타이 언어, 그 언어군에 속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슬라믹 언어라고 그 언어계에 속해 있는 영어 같은 경우에는요, 이 고대 라틴어에서 유래가 돼갖고 오늘날 소위 말하는 서양 언어를 이루는
언어 환경과 우리 언어 환경 완전히 달라요. 또부터 다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이 자녀를 영어 교육을 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때만 해도 저희 때도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사교육비를 영어 교육에 쏟아냈습니다. 진짜 그야말로 정말 이 영어 교육을 위해서 돈을 쓰는 것 때문에 돈을 못 번다고 하는 정도로 정말 사교육비가 영어 교육에 엄청나게 들어가는 그런 시기가 있었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영어 교육자로서 어떻게 하면 돈 안 들이고 완벽한 그리고 그 비싼 정말 이 미국이라든지 영어권에 안 보내고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이 자녀들을 영어 교육을 시킬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효과적인 학습 전략을 오랫동안 고민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그러면 이중 언어자로 완벽한 이중 언어자로 키웠는가. 아마 이런 얘기를 들으면 좀 그럴 거예요. 참, 얼마나 완벽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저희 인교 얘기하지. 사실 자식 자랑하는 게 굉장히 굉장히 옳지 않은 거지만, 이번에 하얼빈이라고 하는 영화가 굉장히 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예, 우리 큰아이 같은 경우에는 그 하얼빈에 그때 당시는 한 60대 1에 이 스텝으로 들어가는 것만 해도 굉장히 힘들었다고 그래요. 왜냐면 그때, 그 하얼빈 작품을 찍을 때 영어를 할 수 있는 스텝을 뽑았는데요. 60대 1로 이 아이가 그때 패스를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요즘에 나오는 극장에서 정말 감동을 줄 하얼빈 영화를 몽골에서 그리고 라트비아에서 뭐 현빈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수많은 배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막 사진을 찍고 막 보내주고 그랬는데 왜 그러냐면 그 아이가 했던 일들이, 큰아이가 했던 일들이 뭐냐면 그 한국 배우와 그 다음에 라트비아 유럽권, 그 다음에 영어권에 있는 브리지 역할, 통역자 역할을 했거든요. 예.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세계적인 배우들을 그 이후로도 애플이라든지 아마존의 영어, 이 영화를 제작할 때 미국에서 해서 이 아이를 계속 쓰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예. 실질적으로 제가 이 학습 전략을 그 아이에게 적용을 했었고 거기에 대한 성공적인 결과물을 통해서 오늘날 그렇게 정말 자기가 배운 언어를 현장 속에서 활용하고 있다. 예, 그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둘째 아이도 둘째 아이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서 두 아이들이 다 공부를 하긴 했지만 한 번도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미국에서 공부한 적이 없어요. 그냥 한국에서 그리고 이 비영어권에서 계속 지내다가 그렇게 영어를 완벽하게 벌써 뭐 초등학교 때부터 마스터를 해서 실제적으로 초등학교 제가 2학년 때 손을 다 놨습니다. 자기 스스로 책을 읽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 말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계속해서 예, 본인들 스스로 영어를 한국어 똑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그 어린 시절부터 갖춰졌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그 비밀들을 오늘 이론들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오늘 제가 1시간 반 중에서 영어가 얼마나 정말 오늘 이 4차 혁명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점에서 정말 이 글로벌 경쟁력을 위한 필수 도구인가를 말씀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 속에서 대한민국의 영어 환경, 제가 말씀드렸지만 영어를 외국어로 하는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이 자녀들이 영어를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을 것인가면 제가 화두를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조기 영어 미래를 위한 확실한 투자라는 것이죠. 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부터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이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항상 뭐든지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그 시기 때마다 적절한 환경과 적절한 어떻게 보면 이 공급을 해줘야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식물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제대로 잘 자랄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러한 부분들을 같이 나눴는데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지루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들 반응을 좀 보고 싶어요. 지루하지 않으셨다면 네, 한번 반응 한번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또 계속해서 제가 우리 자녀들을 어떠한 근거로 해서 영어 교육을 듣는가 그 비밀들을 이 네 개 정말 어떻게 보면 네 학자의 이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조기 교육이 맞다, 틀리다. 뭐 그렇게 계속 서로 옥신각신하는 사이에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자녀들이 다 봤어요.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저희들 세대예요. 그리고 저희들 밑에 세대. 지금 여기 계신 어머님들 세대입니다. 예, 왜냐? 그때만 해도 벌써 굳이 제2 외국어를 정말 외국어를 어린 시절부터 배울 필요가 없다. 왜 모국어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국어 제대로 하고 그 다음에 영어 해도 된다. 그래서 저희 때는 언제부터 영어를 했냐? 네, 그렇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알파벳 ABC를 공부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한참 몇십 년이 지난 후에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예, 교과가 바뀌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우리 자녀들이 영어를 시작했던 시기가 중학교에서 초등학교 3학년으로 이렇게 쭉 내려왔죠. 네.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국가 경쟁력이 많이 뒤집혔다라고 얘기해도 아니면 적어도 영어 교육에 있어서 많은 혼선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러면 이 조기 영어 교육의 바른 방향과 도대체 이론적 근거가 뭐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제가 이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러한 이론들이 결코 하나의 이론으로 그쳐진 것이 아니라 저는 저희 자녀들에게 그대로 적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적용을 한 결과 오늘날 큰아이와 둘째 아이, 그 다음에 저희 조카 둘이 마찬가지로 프랑스에 있는 조카들까지 해서 6명을요. 정말 완벽한 이중 언어적 수련을 했어요. 물론 프랑스에 있는 그 자녀는 3개 언어를 합니다. 네.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이제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자, 에릭 레네버그라고 하는 학자가요. 결정적 시기 가설이라는 이 가설을 1967년에 그렇게 해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오래됐죠. 네, 그래서 Biological Foundation of Language라고 하는 그런 Critical Period Hypothesis라고 하는 결정적 시기 가설을 그의 연구를 통해서 입증을 해낸 거예요. 그건 뭐냐? 이 생후 2세부터요. 이 청소년기 초반까지 소위 뇌의 신경 가소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요. 이 시기에는 언어 학습에 최적화된 환경이 우리 자녀들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네. 에릭 레네버그라고 하는 이 학자는 1967년에 Biological Foundations of Language라고 해서 연구하면서 결정적 가설 시기에 대한 실제적으로 우리 자녀들이 언어를 공부할 때 요 시기가 정말 중요한
있구나라는 것을 오래전에 발견을 해냈어요. 이것은 뭐냐면 생애 2세부터 청소년기 초반까지 그 뇌의 신경 가소성이 가장 높다는 건 뭐냐면 이 뇌가 아직 굳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그 시기에는 언어 학습에 최적화된 환경을 우리 자녀들이 에, 가질 수 있다. 이때는 뭐가 중요하냐면요. 이 조기 영어 노출을 통해선 여러분들 이 원어민 수준의 발음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영어는 이 인토네이션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가 있거든요. 이 영어는 하나의 리드미컬한 그 언어이기 때문에 실제로 많이 노출되지 않으면 원어민처럼 할 수가 없는데요. 이렇게 이 에릭 레네버그의 결정적 시기 가설에 따르면요. 예, 생후 2세부터 청소년기 초반이라고 하니까 실제적으로 4학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왜 4학년을 기준으로 했냐면 보통 그게 청소년들이 사춘기가 그때쯤 시작된다. 이건 물론 이제 서양이다 보니까 물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그 시기가 빨라져서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만 돼도 벌써 이 사춘기가 다가온다고 하죠.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굉장히 언어를 습득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그런 이 나이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꼭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러한 에릭 레네버그의 이 결정적 가설 시기를 생각하면서 우리 자녀들, 특별히 큰 아이는 정말 이 태중에서부터 저는 영어 교육을 네. 그래서 저희 아내한테 그 얘기를 했거든요. 예, 전혀 걱정하지 마라. 예, 한국어와 영어와 이 모국어가 같이 이렇게 도 전혀 이렇게 서로 간에 문제가 없다. 제가 더 놀라운 얘기를 해드릴게요. 어, 그, 여러분, 노암이라고 제가 이렇게 썼는데, 노암 첨스키. 아마 많이 들어보셨어요. 그죠? 이 에릭, 레네버그가, 이 이야기를 한 건 뭐냐면, 이 1965년에 노암 첨스키가 Aspects of the Theory of Syntax라고 해서 이분은 원래 언어학자입니다. 지금도 MIT에 석좌 교수로 있고 거의 100세가 살아 있습니다. 이 첨스키 교수가 인간의 내재된 언어 습득 장치를 발견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Language Acquisition Device라고 해서 이 언어 습득 장치가 인간의 뇌 속에 장착이 되어 있는 거를 이 노암 첨스키 교수가 그걸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 노암 첨스키 교수는 뭐냐면 이 언어 습득 장치가 어느 일정 나이대까지 이게 작동을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에릭 레네버그가 얘기는 결정적 가설 시기가 보통 보면 사춘기 이전과 이후로 나누지 않습니까? 근데 이 첨스키 교수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인간은 이 언어 습득 장치로 말미암아서 8개 언어까지 전혀 다른 문법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문법을 전공하신 언어학자였어요. 이 신텍스를 전공한 그런 문법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어린 아이들이 이 한 아이가 일정 나이 그 시기에 8개 언어까지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는 언어 습득 장치가 있다는 것을 이 탐스키 교수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 LAD 기능이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자녀들이 어린 시절에 다른 외국어에 노출되는 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저한테 이런 질문. 아니 8개 국가면 8개 언어면 그러면 뭐 중국어도 가르치고 일본어도 가르치고 몽골어도 가르치고 다 할 수 있겠네요. Yes. 그렇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영어가 하나의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영어를 우리는 외국어로 배우기 때문에 그 많은 언어들을 외국어로 배우다 보면 그 모든 언어들을 다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자녀에게 다른 언어에 노출을 안 시켰어요. 그냥 딱 하나의 언어를 영어만 딱 그 노출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 아내한테 그랬어요. 여보, 우리 찬욱이 이 뇌 속에는 벌써 이 언어 습득 장치가 있기 때문에 당신은 한국어로 항상 자연스럽게 얘기해. 우리 예지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나는 항상 이 아이에게 영어로 노출을 시켜줄 테니까 그렇게 해서 이 아이를 이중 언어로 키울 수 있으면 한번 해봐. 우리 아내는 유아교육을 전공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를 참 못했어요. 그리고 이 언어에 대한 굉장히 갈급함은 있었지만 한국에서 영어를 계속 그 공부를 하다 실패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저희 아내는 저희 다른 거 안 보고 그냥 영어 그 잘하는 거 하나 때문에 결혼했다고 할 정도로 그만큼 영어에 대한 굉장히 이 스트레스가 많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아이를 영어에 노출이 되게 했는데, 네, 이걸 장 노출을 어디까지 시켜야 되느냐? 이 일정 나이가 있습니다. 이 실질적으로 아까 에릭 레네버그가 얘기했던 네, 이 사춘기 이전까지 그때까지 이렇게 노출이 되면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여러분들이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완벽한 이중 언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꼭 영어 영어를 사용하는 미국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필리핀이라든지 꼭 그런 나라에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그러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을 일부러 영어권에서 공부를 안 시켰어요. 그냥 이 대한민국에서 그 큰아이, 둘째 아이를 제가 예, 유치원서부터 초등학교 때까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까지 제가 다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 아이들의 그, 이 학력, 유치원서부터 고등학교 때 교장 선생님은 저예요. 예, 참 어떻게 보면 저는 굉장히 이 집요하게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교육을 시킨 그러니까 참 드문 케이스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하죠.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어릴 때 이 영어 노출은 이 실제 Language Acquisition Device, LAD를 활성화를 하는데 촉진시켜줘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문법을 굳이 가르쳐 주지 않고 억지로 습득하게 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예, 그 문법과 그 어휘를 습득할 수 있다. 그 대신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예, 결정적 아까 말씀드렸던 레닝버그에 있는 그런 학습 시기에 맞춰서 영어 교육을 하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스티븐 크라셀의 1985년에 보면 The Input Hypothesis라고 하는 또 가설을 내게 되거든요. 이게 영어 교육에 있어서 굉장히 또 이 특별히 이 조기 교육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가설로 대두된 건 뭐냐면 그러면 우리 자녀들에게 도대체 어느 수준을 가르쳐야 되나요? 그거를 스티븐 크라셀 이 학자는 이 입력 가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좋은 지혜를 줬거든요. 뭐냐면 이 언어학습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의 현재 수준보다 약간 높은 그 수준의 레벨을 가르쳐라. 그렇게 할 때 가장 효과적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대신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막 그냥 애가 이제서 막 파닉스 막 끝냈는데 저 중학교 이 영어 책 들이대고 이거 해라 그러면 그 아이는 영어를 묻힙니다. 그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막 그냥 파닉스를 끝났다라고 하면 그래서 이제 단문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간단한 표현들 그런 식으로 해서 점점 늘려가라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너무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막 마음이 급하다고 우리 자녀들 같은 경우에 학원에 막 문법 학원 보내고 그 다음에 어디 그
여기저기 막 돌려가면서 하는데 그거 굉장히 아이한테 안 좋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아이가 소화할 수 있는 거에서 약간 높은 정도. 예, 그게 소위 입력 가설, 그리고 hypothesis인데요. 그래서 현재 수준을 I로 잡읍시다. 그거보다는 약간 높게. 근데 가장 학습에 있어서는 효과적이다. 학습에 있어서는 효과적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면서 그래서 항상 보면 중요한 것은 이것을 꾸준히 지켜줘야 돼. 이해 가능한 그 수준에서 입력을 시켜준다는 건 뭐냐면 적절한 레벨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언어 환경에 노출이 되게 해주면 어느 순간에선 자연스럽게 언어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실제 적용할 때 그 어린아이 때는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 애니메이션 되게 좋습니다. 저도 그 우리 그 큰 아이가 96년이다 보니까 그때는 영어 교육 환경이 특별히 그 아주 그 열악한 이 몽골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그 애니메이션 중에서 에서 나온 토이 스토리 하고 그때 당시에 또 미국에서 좀 그 굉장히 인기 있었던 본 크리스천 그 애니메이션 그런 부분들 동화책들 해갖고요. 그냥 몇 개 없었습니다. 그냥 그걸 계속 보게 하니까 그걸 다 외워버렸어. 그렇게 해서 아이가 편안하게 그냥 항상 그 토이스토리의 전체 스토리를 다 암기할 정도로 계속 노출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자막 물론 그 어린아이니까 자막이 다 영어도 못 읽고 한국말도 못 이해하지 않습니다. 듣는 거예요. 그렇게 스트레스 없는 학습 환경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에게 어떻게 해요? 그 소위 말하는 이 target language L3 환경에서의 그 영어를 놓치 이 스티븐 크라셀의 그 입력 가설을 여러분 그 머릿속에 되새기면서 너무 우리 자녀들이 수준 높은 이 영어 교실을 갖고 공부하는 건 해다. 그러나 그거보다 또 낮은 이 학습지를 보면서 또 흥미를 잃는 것도 또 그거 아니다. 적절한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학원을 선택할 때도요. 네. 물론 이제 저는 학원을 한 번도 안 보냈습니다만 학원을 선택할 때도 이제 적어도 이제 이 아이의 이 수준에 맞게 이 아이를 잘 평가해 주느냐 그런 학원이 굉장히 좋은 학원이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비고스키의 네, 보이시죠? 이 비고스키의 사회적 상호작용, Social Interaction Theory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1978년도에 Mind in Society라고 하는 그 논문에서 이제 나오거든요. 여기서 보면 이 핵심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 언어 학습은 이 사회적 상호 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 부모, 교사, 또래 친구와의 대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이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비고스키의 사회적 상호작용이라는 것은 뭐냐면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네. 이제 그게 좀 그런데 그럼 영어를 할 줄 아는 부모님들이면 제일 좋겠죠. 그러나 이제 그런 경우는 참 드물고 우리나라 이 L3 환경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학원을 보내게 되죠. 또 학교에서 또 영어 교사들을 통해서 영어를 배우게 되죠.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렇습니다. 이게 아이들이 제일 영어를 제일 확실하게 배울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또래 애들하고 같이 서로 놀 때예요. 그래서 이 친구를 영어를 할 줄 아는 친구가 주변에 많이 있다라거든요. 일부러라도 그 아이들 밥 사줘가면서 얘 우리 집에 와서 좀 놀아라. 우리 아이하고 놀아라. 그렇게 해준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저도 몽골에서요. 실질적으로 부모님들 뭐야 영어 환경이 참 열악하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선교사님들, 특별히 이게 미국에서 오신 그 선교사님들이나 영어권에서 오신 선교사님, 심지어는 아프리카에서 오신 선교사님들, 영어권에서 오신 분들을 제 아내에게 부탁을 해서요. 저녁 식사를 하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저녁 식사를 저희 아내가 이렇게 정성껏 준비해 주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아이하고 꾸준하게 서로 인터랙션 할 수 있는 거를, 예, 아주 어린 나이 때부터 그렇게 해야겠어요. 아이가 그, 정말 toddler 있을 때서부터, 예, 정말 그 걷지도 못할 때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도 계속 그 미국인 교사를 붙여주고, 저는 또 영어를 할 줄 아니까 또 저희 아내는 못하지만 계속해서 서로 대화를 했습니다. 그러한 서로 이 소셜 인터랙션을 통해서, 예, 그러면서 아이에게 영어에 장 노출시키니까 어때요? 굉장히 효과적으로 아이가 자연스럽게 영어에 노출되고요. 그래서 언어를 마스터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뭐냐면 이 가족 간에도 요즘에 영어를 할 줄 아는 자녀들이 좀 많습니다. 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영어로 대화하는 이 시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서로 한번 좀 주변의 사람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특별히 어떤 게임을 한다든지, 뭐 롤플레이를 한다든지, 서로 놀아도 실질적으로 영어로 이 플레잉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한번 조성해 보세요. 예, 저는 사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친구들에게 다, 예, 이렇게 소개를 했고, 그래서 일부러라도 저도 뭐 게임 같은 경우에도요, 우리 아이들에게 뭐 빙고라든지 미국에서 좀 많이 하는, 예, 그런 그 가족 그 게임들을 일부러 제가 미국에서 혹은 뭐 여기저기에서 좀 그래갖고 애들에게 그렇게 해서 서로 영어로 좀 이 플레잉 할 수 있는, 놀이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가 많이 만들어줬어요. 여기는.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저는 오늘 그 에릭 그 레네버그의 그 결정적 시기 가설, 노암 첨스키의 그 언어 우리 인간애들이 되어 있는데 그 두 분의 이 정말 어떻게 보면 이론은요, 그냥 이론이 아니라 실제 임상을 통해서 예, 어, 증거로 나타났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아들인 그런 학설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사춘기 이전에 잘 적용을 하게 되면 굉장히 큰 효과를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아까 말씀드렸지 이 수준은 그 아이의 수준에 약간 높게 미국은 크라셀의 입력 가설에서 이르면 이 I 플러스 1을 한번 잘 생각하고요. 너무 그 어렵게 혹은 너무 또 이렇게 지루하게 그냥 영어 영어 학습할 때도 유도해 주면서 동시에 주변에 있는 우리 이 자녀들, 친구들 혹은 우리 친지들 그런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들과 서로 많이 이렇게 인터랙팅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면요. 굳이 비싼 돈 주고 저기 어디야 미국에 혹은 저기 어디야 그 영국에 뭐 요즘엔 필리핀도 많이 보낸다고 합니다. 많은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합니다. 예,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개런티 해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해서 정말 오늘 이 시대가 얼마나 영어가 중요한 그 시대인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러한 영어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의 영어 환경이 영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L3 환경이다 보니까 정말 이 자녀들을 영어를 정말 효과적으로 L1이나 L2 환경에서 자녀들을 키우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을 키울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방금까지 말씀드렸던 이러한 네 학자들의 이 학설을 근거로 해서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적절한 시기라는 것은 뭐냐면 가급적이면 빠른 시기에 이 영어를 시작하게 하면서요. 네, 그 아이들이 영어를 한국어와 이게 같이 배울 때 이게 혼돈이 있는 거 없습니다. 그것은 혼돈이 있는 건 뭐냐면 사춘기 이전에는 거의 그러한 마찰이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LAD, Lack of Action Device.
언어 습득 장치로 인해서요.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 계신 분들 대부분이 그러면 어떡하죠? 우리 아이는 벌써 사춘기를 지나서 이제 중학생 혹은 사춘기 벌써 이렇게 좀 됐는데 어떻게 그럼 영어 하죠? 그럼 너무 늦은 건가요? 라고 하는 좌절을 하는 분들이 이 강의를 듣다 보면 많이 또 질문을 해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네,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늦었다라고 했을 때가 그때가 시작의 포인트고요. 이미 시작했다라고 하면 반은 이루어진 겁니다. 이미 여러분들 저희 강의를 통해서 이렇게 정말 이 언어 공부는 특별히 이 영어 공부는 해야 되는 거구나. 근데 이왕이면 빨리 하는 게 좀 중요한 거구나. 그러나 우리 자녀들 놓쳤는데 시기가 좀 늦었는데 어떡하지? 네, 걱정하지 마세요. 네,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제가 다음 시간에 미리 말씀드립니다. 실질적으로 4차 혁명 시대에 정말 우리 아이들이요. 비록 이른 나이에 영어를 시작하지 못했고 시기를 놓쳤다라고 하지만 그 놓친 시기를 정말 그 최단기에 소위 말하는 요즘의 AI, 그 Artificial Intelligence, 이 AI 툴을 통해서 여러 실제적으로 재작년서부터 나와 있던 정말 이 AI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언어 이 도구들로 해서요. 굉장히 아이들의 그 영어 교육 이 수준을 스피디하게 굉장히 빠르게 올릴 수 있거든요. 그게 다음 시간에 우리 주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서 발표를 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강의했던 그 외대에서 세미나가 있었더라고요. 교수들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이 AI 시대 때 우리가 그러면 앞으로 우리 세대, 홍세대의 자녀들을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제 막 시작되는 시기인데 다음 시간에는 제가 실질적으로 앞으로 지금 현재 4차 혁명 시대에 접어들어서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성공적으로 결정적 시기를 놓쳤음에도 불구하고 영어 공부를 잘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제가 구체적인 하나의 사례들, 예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제가 오늘은 이렇게 정말 이 1시간 반 논스톱을 가고 있는데요. 마지막 여러분들에게 제가 나름대로 우리 이 자녀들을 성공적으로 정말 이중 언어자로 키웠던 일까지 일들을 좀 제가 공유해 드릴게요. 이것은 뭐 어떤 다른 곳에 있는 무슨 이론, 지금까지 이론을 얘기했고 하나의 팩트를 얘기했지만 이것은 저의 삶에 있어서요. 그동안 한 30여 년간 우리 이 자녀들을 쭉 키우면서 나름대로 그 경험을 하고 임상을 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냈는데 이 10가지를 저는 지켰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를 냈습니다. 그거를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첫 강의를 끝나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인세진의 효과적인 영어학습을 위한 10가지 조언. 네. 요 10가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학습이 아닌 습득으로 익혀라. 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 이 학습과 이 습득은 굉장히 다릅니다. 예, 이 learning 하고요. 그다음에 습득 같은 경우에는 네, acquisition. 요 차이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학습이 아닌 습득으로 익혀라. 학습은 뭐냐면 우리가 배웠던 교육 방식. 네. 우리가 배웠던 교육 방식이라는 건 뭐냐면, 어,
실질적으로 그 영어를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학습으로 접근을 합니다. 문법을 배우고, 그 다음에 단어를 암기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네, 이 듣기라든지 쓰기라든지 정말 어렵게 어렵게 막 그냥 그 학습에는 항상 고통이 따라요. 네. 암기해야 되고, 또 일해야 되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요, 중학교 1학년 때 ABC를 배웠기 때문에 영어를 습득이 아니라 학습을 했어요. 습득은 뭐냐면,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저희 안에 체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게임하는데 열심히 막 그 머리 막, 뭐 게임을 하기 위해서 막 머리 썩으면서 막 스트레스 받으면서 합니까? 놀면서 하잖아요. 그게 습득입니다. 네. 근데 저희는 하는 수 없지. 왜냐하면 중학교 때 이미 결정적 시기를 훨씬 넘는 상황에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학습을 통해서 공부해야 되는데요. 어린 나이 때일수록 습득이 아니라 그 학습이 아니라 습득으로 익혀라. 그래서 부모님들 절대로 4학년 이전에는 문법 공부해라, 단어 외워라, 너 뭐 했니, 뭐 읽어라, 절대 얘기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 미국 교과서에 보면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나라 국어 교과서 하면 이제 영어 교과서잖아요. 네, 영어 교과서에 보면 초등학교 4학년 이전에는 문법이라고 하는 그라머 자체도 그렇게 이 실제적으로 표현 자체도 쓰질 않아요. 그래서 투부정사라든지 뭐 gerund 동명사라든지 뭐 동사라든지 쓰질 않아요. 예, 관계사라든지 그냥 계속 선생님들 말하고 읽고 자연스럽게 인터랙션하고 그런 식이기 때문에 이 조기 교육에 있어서는 안에 습득으로 익힐 수 있도록 아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놀이를 통해서 서로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습득으로 익힐 수 있도록 우리 아이를 아주 어린 나이에서 유도를 했습니다. 두 번째, 항상 긍정적 마인드를 아이에게 심겨줍니다. 이 긍정적 마인드라는 것은 특별히 이 target language라고 하면 이 목표어에 대한 그 언어를 사용하는 모든 환경과 문화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이해해 주라는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열심히 영어 공부를 하면서 맨날 그냥 영어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국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저런 나라 절대 가면 안 돼. 절대 안 돼. 막 그런 한의 그 부정적인 마인드. 그다음에 이 문화, 영어권 문화가 너무 안 좋아라고 할 때 아이에게 받는 그러한 정서적인 느낌은 뭐냐면 그냥 언어만 할 줄 알면 되는구나.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언어라는 것은 그 안에 문화가 내재되어 있고요. 그 안에 그 소위 말하는 정신이 내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영어를 잘하려면요. 특별히 그 영어권에 있는 그 문화와 환경에 대해서 항상 예, 긍정적으로 아이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줘야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아이들을 한 번도 영어권에서 공부시킨 적은 없어요. 이건 전 나름대로의 저만의 노하우였는데요. 예, 아주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가기 전서부터 5살, 6살 인지 능력이 있을 그때서부터는 제가 정기적으로 미국을 갔습니다. 그래서 동부에서 서부까지, 중부, 그다음에 이 남부까지 해서 미국을 다 돌아다니겠어요. 제가 다 일일이 다 데리고 다니면서. 그러면서 뭐 뉴욕에 가서는 저기 스테이트 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도 보여주고 자유의 여신상도 보여주고 캘리포니아에 가서는 저기 디즈니랜드도 보여주고 너츠베리 팜 그다음에 스누피가 있는 것도 보여주고 저기 어디 플로리다에 가서는 저기 그런 식으로 항상 뭐 긍정적인 마인드를 계속 이렇게 심겨주고 문화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서 그 문화에 대해서 칭송하라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영어를 배울 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였냐면 칭찬해줘요. 끊임없이 칭찬해주는 거예요. 언어는 어차피 우리가 외국어로 배웁니다. 우리나라 언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리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습으로 접근을 하면 안 돼요. 영어를 하나의 수치화해갖고
100점, 90점, 뭐 70점, 너는 이거밖에 안 되니라고 벌써 이 영어, 언어를 하나의 학습으로 접근하게 되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그 아이의 언어 환경은 이미 굉장히 뒤처진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바꾸셔야 돼요. 항상 아이가 영어라고 하는 그 언어를 학습이 아닌 하나의 문화, 생활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항상 그 아이에게 긍정적 마인드를 해주고 틀림에도 불구하고 항상 칭찬해 주시라 이 말. 저희 부모님이요. 그때가 몇 년도입니까? 저도 나이가 이제 좀 있으면 이제 60에 가까이 있게 되는데 저희 부모님들께서 지금 다 소천하셨습니다만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영어를 하는데 아버님이 그때 당시에 처음 나왔어요. 소니 워크맨. 그걸 사주시면서 그때 아버님이 그 진짜 이 팝송을 갖다가 이만큼 녹음을 일일이 다 하셔갖고 저한테 이만큼 선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때는 아바라든지 뭐 보니엠이라든지 뭐 짐 리브스라든지 클리프 리차드라든지 그때 당시에 그 이 팝송을 영어로 계속 듣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영어 교과서를 읽으라고 해요. 중학교 2학년 때요. 그 어머니하고 두 분에서 딱 앉아갖고 영어 읽어봐라 그러면 It is spring at last. 뭐 거기서 그렇게 하니까 막 부모님들이 너 너무 잘했어. 근데 사실 제가 모르는 단어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이 실수를 지적하지 않아요. 계속 긍정적으로 야 우리 아들 너무 잘한다. 근데 한 번은 영어 시험을 완전히 그야말로 그 망쳐갖고 왔어요. 그런데도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아유 그러면서도 그건 숫자는 아예 관심을 안 갖고 아들 한번 다시 읽어보지. 그러니까 제가 그때 열심히 또 읽으니까 아버지가 막 어머니하고 야 우리 아들 너무 발음 좋네 막.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예. 그러니까 막 제가 잘하는 줄 알고 열심히 하니까요. 실제 그래서 저는 중학교 2학년 때서부터 부모님의 칭찬을 받고 그리고 저의 실수임에도 불구하고 아버님께서 끊임없이 저를 정말 인정해주는 그 힘을 받고요. 열심히 해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시작했던 그 영어가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전체를 어떻게 보면 마스터하는 상황이 됐어요. 왜? 교과서를 다 배워버렸으니까. 그리고 단어를 하루에 저는 그때 당시에만 해도 학습을 해야 됐다니까 최소한 50개 단어는 매일매일 외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벌써 이 고등학교 3학년 때쯤 되니까 이 모든 단어와 이 암기했던 것들이 머리에 그 힘이 어디에 쓰이느냐? 부모님의 칭찬과 부모님의 그 어떻게 보면 끊임없이 저에게 주셨던 아낌없는 찬사였습니다. 실수도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실수 한번 지적해갖고 영어 다 포기한 사람들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제 친구들도 많아요. 그 똑똑한 친구들이 영어를 왜 하는 친구냐? 전에 어떤 선생님의 그 지적, 모든 걸 다 포기했다. 수학도 마찬가지고 어느 과목도 마찬가지고 절대 실수를 지적하지 않고. 그리고 저희 아버님이 이미 중학교 2학년 때 그 아바라든지 버님이라든지 옛날에 올팝이라든지 뭐 그런 짐 리버스라든지 소리 언어에 계속 노출되게끔 잘 해줬거든요. 근데 발음이 딱 지속이 교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거를 지금까지 벌써 한 횟수로 따지면 4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요. 그거를 듣고 있습니다. Welcome to my world 같은 짐 리버스 계속 그래요. 중학교 2학년 때. 아바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할 수 있도록 공유해 주란 말이에요. 그리고 언어 문화와 환경에 친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일부러 공부는 여기서 시키더라도 짧게라도 때마다 그래서 초등학교 유치원서부터 이 고등학교 때까지 한 4번, 5번은 미국을 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언어 환경에 우리 환경을 마련했다. 그리고 여러분들 언어라는 것은 학습이라고 하지만 굳이 학습으로 얘기하자면 평생학습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박사입니다만 교수이기도 하고 네 그렇죠. 미국 대학에서 또 모집을 맡은 또 그런 또 입장이기도 하지만
지금도 영어 공부를 합니다. 지금도 어마무시한 독서를 합니다.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독서를 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단어를 외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고3학년 때까지 지금 쓰는 언어, vocabulary가 그때 다 외운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대학교 1학년 때 귀가 트였고요.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제가 원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영어를 굉장히 하나의 저의 occupation으로, 직업으로 삼고 또 영어를 통해서 많은 일을 한다고 평생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똑같이 그렇게 항상 그렇게 노출이 되게끔 하니까 우리 큰아이, 둘째아이 똑같이 그렇게 평생 안에 함께 가는 삶의 부분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즐깁니다. 저희는 노래를 좋아하고 또 이 세계 문화, 를 경험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의 정말 항상 즐기면서 항상 이 퍼즐한 태도, 절대 네거티브한 태도를 보이지 않습니다. 긍정적으로. 네.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성공하는 방법이 바로 제가 생각했던 이 10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1시간 반을 네, 여러분들과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특별히 아, 첫 강의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여러분들 들어주셔서 너무 저는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그러면 이 4차 혁명 시대를 맞이한 그리고 특별히 이 결정적 시기를 이미 지난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영어 공부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희망을 던져드리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또 결정적 시기를 놓치고 공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낙심할 게 아니에요. 조금 어려울 뿐입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여러분 잘 극복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정말 이렇게 이 영어 교육이라고 하는 특별히 이 4차 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영어 교육을 제대로 줄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함께 나누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인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혁명의 시대 때 영어 교육을 어떠한 정말 이 방법론으로 접근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1시간 반 동안 열심히 함께 달려왔는데요. 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여러분 축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큰 선물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더 많은 분들이 같이 동참하셔서 우리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를 적어도 영어 교육에 있어서만큼은 바꿔봅시다. 우리 자녀들부터 변화시켜 봅시다. 네.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모든 오늘 1차 영어 교육 이 과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